팅에 오를 쳐주세요. 네, 그러면 대부분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긴장을 했는데 다시 좀 긴장을 늦추고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약한 날이 12월 23일이어서 제목을 다음과 같이 지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아파트 브랜드가 레미아 리버라 이렇게 레미아 로고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리미엄 임장의 목적이 집은 해결이 됐고 건물주가 누구나 건물주를 꿈꾸니까 좀 막 건물주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건물주를 꿈꾸면서 열심히 프리미엄 임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죠. 어떻게 내가 건물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달 임장을 다녔지만 다녔고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나도 해볼 수 있다는 좀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큰 욕심은 안 내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매물들을 골랐고요. 그래서 해당 매물의 공통점이 제가 멘토님과 임장하면서 다녔던 그 중에서 저한테 적합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물건들입니다. 네, 첫 번째 물건은 24년 10월 4일에 최근 실거래가 됐죠. 네, 처음에는 이게 8억 7천에 나왔었어요. 이제 서대문구역 인근에 있던 그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여기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8억 7천이었고, 역 근처고 월세도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등기부 등본을 까보니까 이제 매수자분이 빚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멘토님에게 작업을 계속 해보다가 7억 6천까지 깎았던 기억이 있는 물건인데, 역시나 매력이 있었던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건은 이제 그 종로 쪽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이거는 가격이 싸 보이고 월수도 많이 나오는데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2층, 3층이 불법 증축이 돼 있고 딱지가 붙어 있어서 저는 금액도 괜찮고 수익률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멘토님이 너 같은 초보자들은 이런 물건 사면 고생하고 나중에 매도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물건은 사는 게 아니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종로에 있는 물건인데, 양재식당이라고 되게 웨이팅 많이 하는 그 되게 약간 핫플 맛집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건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주인은 5억 정도에 샀는데 아주 욕심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바로 금액을 띄워서 매물을 내놓으셨죠. 이것도 9억까지 깎았는데 요즘 다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니까 되게 많이 올리셨던 것 같아요. 또 한 5천 정도로 올리셨네요. 그래서 이 매물들의 공동점은 제가 괜찮게 생각했고 제가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알아봤던 물건들인데, 저도 처음에는 멘토님이 사업자 대출하고 법인 만들어 대출을 어찌어찌 하면 너도 할 수 있어라고 희망을 심어주셨지만 그 희망을 산산이 깨부셨죠, 다시.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고, 사실 명언으로 건물 사기는 불가능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들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 되게 고려하기 때문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건물 사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다시 건물이 어렵다는 걸 느끼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4억, 이 근저당 설정 자체 좀 넘게 되는데 저희가 한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3억 8천 정도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취득세도 내고 아파트 잔금도 치렀는데,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대출을 많이 갚았어요. 저는 좀 대출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주의고, 이제 와이프는 대출이 없어야 된다라는 주의여서 그거를 처음에는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와이프 의견을 들어서 목돈이 생기면 무조건 계속 다 갚았어요. 그래서 빚을 2억 가까이 되게 줄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24년 하반기가 됐을 때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들면서 금리가 계속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건물도 사고 싶었고 건물을 사려면 좀 목돈이 필요하고 시드머니가 필요하니까 와이프를 설득을 해요. 아, 이 대출을 지금 갈아타면서 우리 추가 대출을 받자. 빚을 열심히 갚았지만 이렇게 갚기만 해서는 그냥 온전한 갚기만 해서는 부를 불릴 수 없다라고 설득을 해서 결국에 처음에 대출 받았던 거를 원상복귀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굴렸죠. 시드머니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거를 활용을 해서 제가 잘 아는 것들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굴리면서 느끼는 게 손절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한 종목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종목의 흐름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물 탈 수 있을 때는 물 타고, 불 탈 때는 불 타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던 것을 바탕으로 저는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시황 체크도 하고, 저가 매일 아침 뉴스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전체적인 시황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 4개월 동안. 제가 보이게 보시면은 대출이 8월이거든요. 제가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렸어요. 뭐, 다들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실제로 해왔던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저는 주로 국장은 제가 다니는 회사 주식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장은 엔비디아 위주로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코인은 좀 운이 좋았고요. 코인도 근데 아마 비트코인 위주로 했어요. 아무래도 금액이 크고 대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종목을 해야 되고 언젠가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장 12월 때는 양자 컴퓨터 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쉽사리 접근을 하지 않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드머니를 활용한 투자들이 서울 매수를 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 비율로 따지면 얼마 되진 않지만, 물건을 살 때 이런 인력이 전체로 봤을 때 별로 안 커 보이지만 결정을 하는데 참 크게 작용하더라고요. 오히려 모으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시드에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건물을 사지 않고 서울을 입성을 하게 된 결심 계기는 이제 아내 출퇴근 이슈가 되게 컸습니다. 이게 1번이었고요. 와이프가 강남 삼성역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이게 말이 1시간 편도 30분이지 버스 지연되고 버스 놓치고 또 걸어가는 시간을 하면은 거의 뭐 1시간 45분, 뭐 50분 정도 걸린다고 1시간 4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왕복 3시간이 아니라 거의 3시간 반 정도인데 너무 녹초가 되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들이 바뀌고 인구 노령화가 되면서 지방이 지금 되게 많이 죽고 있죠. 그래서 점점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라도 서울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선택 조건은 저는 6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고를 때는 3가지였지만 이번에는 좀 조건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게 살다 보니까 필요한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점점 결혼하기가 힘들어지나 봐요. 일단 저 아파트 선택은 첫 번째는 돈이죠. 왜냐면은 그 돈에 맞는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산은 사실 처음에는 저는 12억대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사람이 경험이 중요한 게 제가 동생이 예비 청약을 당첨이 되다 보니까 그 청약 분양가들이 좀 큰 데였어요. 뭐 과천 프레스티지 아이라든지 뭐 청계 리버블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12억, 그리고 프레스티지 아이 같은 경우는 15억대였으니까
그 정도까지 바라보게 되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커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대출을 받아놓고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약간 분양 받은 게 좀 다르긴 하는데 아무튼 분양을 받아서 2년 후니까 2년 후는 돈을 더 모으지 않을까라고 해서 금액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눈이 높아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안- 마지노선으로 14억까지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역시나 셔틀 인근 지역이어야 했고, 세 번째는 와이프가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역에 좀 더 가까운 아파트였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하 주차장 연결 및 주차 대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차를 끌고 다니질 않으니까 그래도 한번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좀 주차 대수 같은 것도 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처음 시작을 신축에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연식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수도 500세대 이상으로 고려한 거는 일단은 500세대 이상이 돼야 뭐 관리비도 좀 덜 들고, 뭐 다른 거래량도 그래도 조금 더 나홀로보다는 있으니까 그 최소 조건이 500세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6가지 조건들로 아파트를 골랐고요. 그래서 서울의 25평 아파트, 25평대는 이렇게 봤었어요. 첫 번째는 송파구의 잠실 빅공원 아이파크. 이거는 파크리오 옆에 있는데 파크리오 대비 되게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입주도 19년에 해서 되게 신축이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골랐고, 그 다음에 송파 삼성 레미안, 그리고 강동구는 레미안 솔베뉴랑 강동 롯데 캐슬 퍼스트, 그리고 경기도는 레미안 슈르랑 판교 롯데마을 3단지. 이 정도로 고민을 했었어요, 25평. 근데 송파구는 대출이 안 나왔고요. 대출이 50% 규제 지역이다, 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50%밖에 안 나와서 여기는 바로 제꼈고, 네, 강동구는 제가 집을 알아봤을 때 제일 많이 쉬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엔 이미 늦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천하고 판교는 그냥 서울이 아니어서 덜 끌렸던 것 같아요. 하도 프리미엄 임장만 다니다 보니까 무조건 서울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을 안 했는데, 최근에 과천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과천을 했어야 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33평은 동대문구에서 답심리 파크자이나 레미안 이브를 선택을 했어요.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답심리 레미안 이브였는데, 20평대 치고는 저희 부부가 짐이 많아서 30평대를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이 마지막이 아니므로 거래량이 많은 대장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했고, 그리고 그 레미안 이브 같은 경우는 25평과 33평이 8천만 원에서 1억밖에 차이가 안 나서 33평이 저평가라고 판단돼서 답심리 레미안 33평은 전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답심리 파크 자이를 보러 갔었는데요. 그래서 동대문구 간 김에 주변을 쫙 돌아봤는데 답심리 레미안 이브가 왜 거래량이 많고 대장인지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단지를 둘러봐도 더 매력적이고 거래량도 되게 많아요. 답심리 레미안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올해 거래량 탑 10을 찍어서 아마 나중에 제가 매도를 할 때도 되게 수월하게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갱노무에서 최근 거래된 내역들인데요. 이제 25평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12억 3천인데 이제 33평은 12억, 13억 천에도 거래가 됐죠. 그럼 진짜 8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왕이면은 평당가 대비 33평이 확실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이왕 살 거면 저평가된 거를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고르게 됐고요. 일단은 사기 전에는 저는 매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매도부터 준비했습니다. 저는 되게 좀
거래 같은 걸 할 때 좀 보수적인 편이어서 후매도를 하지 않고 선매도, 후매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을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집을, 원래 비과세 시점이 25년 3월인데 한 10개월 전부터 이제 멘토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저도 이르다고 생각은 했는데 저희 아파트 매물들이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톡에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거래일을 늦춰서 계약을 한 거래들이 많다. 특약을 그렇게 설정을 해서 거래한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멘토님한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멘토님께서는 처음에는 되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뭘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뭐 급하냐. 겨울에 생각하자. 어차피 3, 4개월이면 팔릴 건 팔린다. 그래서 저는 한 11월쯤 준비를 처음에는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8월부터 슬슬 거래가 하나씩, 한두 개씩 뜹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서울에서부터 올랐던 것들이 경기도권으로 퍼져나가는 시기여가지고 저금리 상황에 맞물려서 퍼져나가는 시기여서 이제 멘토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멘토님께서는 이제 간 좀 보자시고 하시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도에 들어갔습니다. 8월만 해도 호가는 이제 6.7억에서 7억 사이였고요. 이게 점점점 7억 3천까지 호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도를 계획하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정확히 11월에, 11월에 매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1월에 팔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판 금액이 신고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원래 분양가 4억 2천에서 5천만 원 해서 4억 7천6백이 들었고 취득세는 500만 원. 그리고 이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2,800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도가에서 이 금액을 빼면은 순수익이 약 2억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양도세 영원이고요. 여러분도 경기도 투자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이런 양도세 요건을 살려서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양도세가 있었으면은 순수익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이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매도는 3개월 만에 이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는 이제 매도 전에 관심 매물을 좀 확인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답심리 파크 자이권을 보러 갔고 이제 하반기 여름까지 거래가 있다가 9월부터 이제 거래가 끊겼을 거예요. 9월부터 이제 제가 집 보러 간 부동산들에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매수 안 하냐? 뭐 12억 2천인데 깎아서 12억에 해주겠다. 대신 뭐 등기는 빨리 쳐야 된다. 뭐 이러면서 조건을 제시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런 아직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 계획 같은 걸 안 세웠는데 이제 매도가 되고서 본격적으로 관심 매물을 좀 좁히고 자금 계획을 세우 뭐야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엑셀표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살 것과 한 금액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빚 이렇게 정리를 쭉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들을 다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올림픽 공원도 연락을 해보고 403동도 아니 저는 403동을 알아봤었는데 물건이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다 알아봤고 연락을 해봤는데 다 물건마다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부동산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건 상황을 파악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물에 대한 특징이 있었거든요. 이제 처음 봤었던 거는 송파 잠실 아이파크 레미안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변이 이미 파크리오가 많이 올랐으니까 거래량도 실제로 찍힌 것도 별로 없어서 집주인이 팔 마음이 그렇게 없어서
가격을 내고도 전혀 안 해주는 상황이었고, 이제 레미안 이브 같은 경우는 일본 물건 같은 경우는 매수 매 그 집주인이 빚이 없더라고요. 빚이 없고 매물도 많이 안 내놨었어요. 그래서 가격 협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제가 산 물건은 그 집주인이 애초에 부동산의 매물을 막 15개씩 내놨었어요. 그래서 좀 급해 보였고, 이제 매물별로 저희가 이제 등기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압류 당했던 적도 있고, 대출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물 체크를, 상황 체크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제 저는 사실 둔촌주공이 서울 매매가를 내리고 전세도 내리는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도 영향이 없더라고요. 좀 사실 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멘토님한테 12월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뭐 둔촌주공 대출 안 나오거나 하면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를 계속 트래킹을 했는데 전혀 영향이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그 집, 제가 매수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세 개 매물 중에서 그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는 대출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일본 물건 같은 경우도 내 가격 협상이 아예 안 돼서 저희는 결국에 덕진이 레미안 이브 중에 한 물건을 선택을 결국에 최종을 했습니다. 매물 15개씩 내는 물건, 그 아파트, 그걸로 결정을 했고, 이제 여러 부동산을 많이 내놨으니까, 제가 여러 부동산을 다 연락을 한 번씩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걸 더 싸게 해달라. 이분은 상황은 어떠냐. 이것저것 계속 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이 12월 달에 딱 계엄이 딱 터졌잖아요. 계엄 사태가 있으면서, 아, 지금 계엄 사태가 터졌는데, 누가 매수를 하겠느냐. 경제 상황 더 안 좋아질 텐데, 더 싸게 해달라. 조금만 맞춰주면은 바로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매수, 부동산과 연락을 하면서 정보를 모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한 10월부터 거래가 없다 보니까 매도인도 이제 쉽사리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12자를 찍고 싶고, 매수인은 그 가격은 절대 안 되고, 뭐 매도인께서는 뭐 인테리어도 하셨고, 좀 비싼 가격에 사셨으니까, 더 이상 그 낮추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간보기가 지속됐었어요. 보시면은, 저희가 2월 3일부터, 실제로 보면은 이게 11월부터 계속 연락을 하면서 부동산을 계속 연락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거의 10월부터 거래가 없어가지고, 매도인도 선뜻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 여기 멘토님이 말씀하실 때도 거래가 없을 때 거래가 어렵다. 거래가 많으면 타협이 되는데 이게 거래가 없다 보니까 기준이 모호해져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계엄 상태가 터져서 사람들이 물건도 잘 보러 가지 않았었어요. 그때 겨울 춥기도 했고 그래서 했는데 저기 이제 계엄 터지고 이제 뭔가 한 계엄을 맞고서 좀 상황이 안정되는 상황이어서 매수자들도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조금씩 물건을 보러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건이 매도자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가격이 내려왔는데, 매도인께서 갑자기 현금 흐름이 생겼다고 하셔가지고, 좀 갑자기 상황이 반전됐었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매수인이 한 명이 더 붙어가지고 한 치 앞을 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보러 올 사람들은 다 보러 오고, 저희도
이제 주말 동안은 계약이 안 된다라는, 계약이 된 건 없다라고 상황이 파악이 된 상태여가지고, 네, 아무래도 다른 물건 대비 가격도, 물건 컨디션도 좋고 가격이 싸니까 다른 매수인들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께서는 최종 13.15억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매도님께서 13억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12억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고, 그 언저리로 이제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랬지? 그래서 결국에 12월 23일에 거래를 했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이제 처음 물건을 샀을 때는 1%여서 되게 쌌는데, 비싼 물건을 사니까 취득세도 많이 내더라고요. 취득세는 4,290만 원 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5천 정도에 해당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 후 향후 계획은, 이제 제가 아파트 호가가 내가 구매한 금액보다 비싸게 호가만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는 이자랑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가지고 손익분기 매도 비용을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야 이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보유세를 보니까 한 28, 9년쯤에는 저도 종부세도 내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단순히 이제 가격 상승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총 비용을 고려해서 일단 좀 수익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빚을 빨리 갚고요. 종부세 내기 전에 더 좋은 종부세를 이왕 내는 거 좋은 물건을 갈아타거나, 그 아까 봤었던 뭐 그런 종류의 꼬마 빌딩 같은 거를 매수를 저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안에, 5년 안에는 꼬마 빌딩 하나 사거나 갈아타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마이크로 하셔도 됩니다. 인테리어는 오늘 도배하면은 한 7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좀 긴장을 해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이제 등기부등본상 압류가 걸려 있어서 문멘토 부동산에서는 이거를 먼저 선 해결이 돼야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항상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항상 체크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가, 매도자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제가 그때 현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기회도 잘 잡는다고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본거지가 서울이신데, 저 부동산까지 오셔서 몇 번, 한 두세 번 오셔가지고 상담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더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오디오 키시고 질문해 주셔도 돼요.
연애님이 시드는 얼마였냐요? 어떤 걸 살 때 시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심리인지 아니면은 저 시드는 1억 2천으로 몰렸어요. 부엠님도 질문했어. 형 아파트 매수로 저는 노량진이나 흑석 쪽 보고 있습니다. 흑석. 네, 그리고 저는 굴릴 때 한 두세 종목만 봤어요. 왜냐면은 두세 종목만 봐야, 두세 종목 정도 봐야 한 종목만 너무 보다 보면은 그 종목이 안 오를 때가 있잖아요. 다른 종목이 오르면은 그걸로 하면서 약간 서로 밸런스 맞춰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종목만 봐야, 이 타점에서 요 정도 물을 타면은 올라가겠지.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입절을 해야 얘가 맞고 떨어지겠다. 약간 이런 거였고요. 네. 근데 미국 주식 세금 되게 많이 내서 더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랑 테슬라, 그리고 브로드컴 봤습니다. 네, 네, 코인은 비과세여서 달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비과세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도 뭐 안 좋다고는 하는데, 국장에서도 오르는 종목 있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대단한 나라인 게 여러 종목에 걸쳐서 다 잘 하고 있거든요. 뭐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뭐 우주, 방산 이런 것도 다 잘 돼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아우르다 보면은 다른 나라 투자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정성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해서 다루진 않습니다. 저는 반도체만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요? 네, 인테리어는 업체 잘 고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반자와 그 합이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대출을 한다고 할 때 진짜 서로 이런 의견이 안 맞으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어차피 듣지 못할 겁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에 한번 중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고객님. 아, 곧 이사 간다고 해도 한 8년 이상은 살 거기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집을 항상 호텔처럼 꾸며놓자라는 마인드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10년은 살 것 같아요. 동탄 계약할 때, 그쵸. 물론, 대출이
대출이 8천만 원 정도 나왔고, 제가 한 2천 정도 있어가지고, 네, 그걸로 투자를 했거든요. 욜로긴 했지만, 다 쓰진 않았어요. 거의 다 빚으로 했죠. 동기 한 명이 있었는데, 동기한테 이거 추천해줘서, 동기가 고마워 하더라고요. 오늘 멘토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계셔서 저예요. 그래서 강의 후에 멘토님 첨언도 해주시고 뭐 다른 얘기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수 없이 대일방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엔투님이 그 취득세 관련해서 좀 더 공부해서 공유하라고 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어, 미처 정리를 못했어요. 그건 다음에 하시면 돼요. 네, 오미자님도 오셨네요. 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혹시 자다가 생각나는 질문 있으시면 내일 델방에 다시 물어봐 주세요. 오늘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서아님 고생 아, 많았어요. 아닙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